반월상 연골이 손상되었다면 스쿼트를 하면 안 될까요? 특히 중년 이후 MRI에서 반월상 연골 파열이나 퇴행성 변화가 발견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스쿼트는 하면 안 되겠구나.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 연골이 더 닳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운동을 줄이고 스쿼트를 피하고 가능하면 무릎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무릎 건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스쿼트가 위험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깊고 무거운 스쿼트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MRI에 적혀있는 손상의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무릎이 어떤 움직임과 어느 정도의 부하를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반월상 연골의 기능부터 스쿼트의 깊이와 무릎의 움직임, 그리고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을 때 어떻게 운동을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반월상 연골 손상은 스쿼트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먼저 반월상 연골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에는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내측과 외측 두 개의 반월상 연골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니스쿠스라고 합니다. 반월상 연골은 단순한 쿠션이 아닙니다. 무릎에 전달되는 하중을 분산시키고 관절의 안정성과 윤활, 그리고 고유 수용성 감각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특히 체중이 실릴 때 반월상 연골은 압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일부를 원주 방향의 장력, 즉 훅 스트레스로 전환하여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따라서 반월상 연골은 하중을 받지 않아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중을 전달하고 분산하도록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물론 손상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상황은 달라집니다. 급성 외상성 파열과 중년 이후 흔히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MRI에서 반월상 연골 손상이 발견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스쿼트를 금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둘째, MRI에서 발견된 손상과 통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MRI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구조가 반드시 현재 통증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릎 MRI에서는 여러 구조적 변화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MRI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견되어도 통증이나 기능 제한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MRI는 무릎의 구조를 보여주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아프고 어느 정도의 부하를 견딜 수 있는지까지 모두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상 하나가 아니라 통증과 부종, 관절 가동 범위, 근력과 기능, 손상이 발생한 과정, 그리고 운동 후 무릎의 반응을 함께 봐야 합니다. MRI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MRI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MRI 사진 한 장이 여러분의 운동 능력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스쿼트 깊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다면 몇 도까지 무릎을 구부려야 할까요? 60도일까요? 90도일까요? 아니면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해질 때까지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릎의 굴곡 각도가 변하면 대퇴골과 경골의 접촉 위치와 반월상 연골에 전달되는 힘도 달라집니다. 특히 깊은 무릎 굴곡에서는 무릎 뒤쪽 구조에 대한 기계적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손상이 있고 깊은 굴곡에서 증상이 반복된다면 일시적으로 스쿼트 깊이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깊은 스쿼트는 무릎에 나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스쿼트가 편안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깊이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시작점은 인터넷에서 정해놓은 하나의 완벽한 각도가 아니라 현재 자신의 무릎이 편안하게 견딜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과 기능을 관찰하며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스쿼트를 배울 때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생체 역학적 법칙이 아닙니다. 스쿼트를 하면 무릎은 자연스럽게 굴곡되고 경우에 따라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곧 무릎 손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의 전방 이동을 억지로 제한하면 고관절과 몸통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엉덩이와 허리 쪽에 기계적 요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관절의 부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강이를 수직으로 만들거나 엉덩이를 극단적으로 뒤로 빼면서 스쿼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의 간격과 발끝의 방향, 몸통의 각도와 무릎의 이동은 개인의 체형과 가동 범위, 그리고 증상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목표는 완벽하게 정해진 하나의 자세가 아니라 현재 자신의 무릎이 잘 견딜 수 있는 움직임을 찾는 것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의 부하 허용 능력입니다. 운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로드 톨러런스, 즉 부하 허용 능력입니다. 우리 몸의 조직은 부하에 반응합니다. 너무 적은 자극만 주는 것도 항상 최선은 아니며 현재 견딜 수 있는 능력보다 지나치게 큰 부하를 갑자기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무릎이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운동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맨몸 스쿼트는 괜찮지만 무거운 바벨 스쿼트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선택지는 스쿼트를 한다 또는 스쿼트를 하지 않는다,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량을 낮출 수도 있고 깊이를 줄일 수도 있고 반복 횟수나 세트 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템포를 느리게 하거나 다른 스쿼트 변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스위치처럼 켜거나 끄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 중과 다음 날의 무릎 반응을 확인하세요. 운동 중에 괜찮았다고 해서 항상 적절한 부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운동 후 몇 시간 뒤, 그리고 다음 날 무릎의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신호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 운동 중 증상이 거의 없고 운동 후에 특별한 악화가 없으며 다음날 평소 상태로 돌아왔다면 현재 부하를 비교적 잘 견디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운동 중 불편감이 증가하거나 다음날 평소보다 증상이 뚜렷하게 남는다면 깊이와 중량, 반복 횟수나 세트 수를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뚜렷한 부종이 발생하거나 무릎이 실제로 잠겨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외상 이후 체중을 싣기 어렵거나 증상이 계속 악화된다면 단순히 참고 운동을 계속하기보다는 의료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은 진단 도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운동 부하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입니다. 둘째, 편안하게 견딜 수 있는 깊이에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풀 스쿼트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평생 얕은 스쿼트만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통증 없이 또는 허용 가능한 증상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깊이를 찾으세요. 필요하다면 박스나 벤치를 이용해 깊이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편안해지면 조금씩 더 깊은 범위를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역시 점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셋째, 가벼운 부하와 통제된 동작으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거운 바벨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맨몸 스쿼트, 박스를 이용한 스쿼트, 가벼운 고블릿 스쿼트처럼 부하와 깊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천히 내려가는 통제된 이센트릭 동작, 즉 신장성 동작은 자신이 어느 범위에서 편안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천천히 움직여야 반월상 연골이 보호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움직임과 증상을 관찰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넷째, 중량보다 먼저 운동의 질과 전체 부하를 관리하세요. 회복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얼마나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현재 범위를 안정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지, 운동 후 무릎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운동을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부하에서 움직임과 반복 횟수를 확보하고 그 다음 필요에 따라 가동 범위와 세트 수, 그리고 중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변수를 동시에 증가시키지는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운동 복귀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스쿼트 하나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무릎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스쿼트 하나뿐이 아닙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스플릿 스쿼트, 스텝업, 레그 프레스, 무릎 신전 운동, 햄스트링 운동, 그리고 고관절을 강화하는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운동이 특별한 치료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둔근과 종아리를 포함한 하지 전체의 능력을 점진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스쿼트는 그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무릎이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MRI상에 손상되었다고 해서 평생 스쿼트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무거운 스쿼트를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손상의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증상과 기능, 관절 가동 범위와 부하 허용 능력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견딜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하고 운동 중과 운동 후의 반응을 관찰하고 깊이와 반복 횟수, 세트 수와 중량을 점진적으로 조절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무릎을 평생 보호하기 위해 평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걷고, 계단을 오르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운동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을 만큼 무릎이 다양한 부하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운동은 관절에서 모든 부하를 없애는 운동이 아닙니다. 현재 감당할 수 있는 부하에서 시작해 우리 몸이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반월상 연골 손상이 있는 사람에게도 스쿼트는 무조건 피해야 할 동작이 아니라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운동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